이번 세션 과장을 맡은 카톨릭의과 대학의 심리철이고요. 그 발제자는 앞에 앉아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인 한나름 연구원, 한국보건사연구원, 문덕준연구원, 그 독일에서 오셨는데 맥스 플랭크 인스티튜트 포 데모그래피 리서치의 장수연 연구원 세 분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요. 이제 발표가 끝나면 성균관대학교 이진영 교수님하고 서울대학교 권영진 교수님께서 종합 토론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소속 한하른이라고 합니다. 연구 중 초록 자유연구 발표를 맡게 되고요. 주제는 세대 구성이 가구주의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기관에 끼친 영향에 대한 다수준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는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부터 연구 방법, 그리고 분석 결과, 고찰 및 추가 연구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2018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과 14.3%를 차지하고 또 25년에 20%를 넘기는 것으로 예상돼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빈곤한 노년층과 1인 가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65세 이상의 55%가 수익원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 하위 계층으로 내려올수록 가구와 수가 적고 평균 연령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약 89.6%가 고혈압이나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들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성질환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문제가 커지는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진료비 부담으로 의료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또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25.7%가 진료는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같은 이유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노년층에서 가구주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용이 될 만한 상황인데요. 1인 가구가 그래서 비 1인 가구보다 극심한 양상을 보입니다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해서 다수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 2기 한국의료패널 자료가 되겠고요. 이게 원표고는 2019년에 자료가 사전 수집이 된 이후에 매회 조사가 되고 있고, 현재 한 2년 정도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표본의 가구 및 가구 특성을 보시면 지금 연령을 보시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수 종류 및 활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 독립 변수로 65세 이상의 가구주의 소득 수준을 확인했고요. 이 소득 수준은 균등한 가구 소득, 균등한 개인 소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가구원 1인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 수를 루트로 나눠서 계산한 균등한 가구 소득을 이용했고, 종속 변수 같은 경우는 해당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봤습니다. 의료비 부담 같은 경우는 오정속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있음, 없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변수 같은 경우는 세대 구성인데 얘는 간단하게 1인 가구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했습니다. 공별량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개인 수준의 변수와 집단 수준의 변수입니다. 개인 수준의 변수 같은 경우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결혼 여부, 만성질환 여부, 교육 수준을 갖고, 집단 수준 같은 경우는 가구의 거주 지역, 그리고 가구 내에 민간보험 가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받았느냐 아니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특성 확인 시에 일반 그냥 수와 의지드된 수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봤습니다. 변수의 분류입니다. 가구주의 소득 수준 같은 경우는 낮은, 중간, 높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계산된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 중앙값의 50% 이하를 낮음으로 했고 50%에서 150%를 중간, 그리고 150% 이상을 높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가구 의료비 부담 같은 경우는 가게에 약간의 부담을 주었다, 그리고 매우 큰 부담을 주었다를 예스로 고 나머지를 노로 확인했고요.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그리고 광역시, 기타 시도 세 가지로 보냈습니다. 사용된 모형은 로지스틱 다수준 모형이고요. 이 모형 같은 경우는 1레벨을 개인 수준으로, 그리고 2레벨을 집단, 여기서는 가구 수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집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1인 가구와 그 외의 세대 구성의 두 종류로 이루어졌습니다.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주소 변수는 가구의 의료기구당 레슨으로 동일하고요. 집단 변수는 세대 구성 1인 가구 아니다, 1인 가구이다, 1인 가구가 아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것이 전 모형에서 동일했고, 모형 1 같은 경우는 설명 변수로 가구주의 소득 수준만을 포함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 수준의 변수를 모두 포함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 수준의 변수에 집단 변수까지 포함한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개인 수준에서의 집단의 분산, 그리고 집단 수준에서의 집단 간의 분산을 통해서 RCC를 계산했고요. RCC는 종속 변수의 전체 분산 중에 집단 간의 분산을 차지하는 비율로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얼마나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형의 적합도는 디비언스로 확인했고, 모든 분석은 스타를 활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분석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총 419가구에서 결칙이 발견돼서 이걸 제외했고, 그리고 65세 이상의 가구 중 3,152명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성에서 수가 적고요. 웨이티드 된 걸 보시면은 실제로는 여성이 그거보다는 비율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결혼 여부는 결혼을 한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만성질환도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역 같은 것들에 대해서 표집된 표본의 비율과 실제 비율, 웨이티드 계산했을 때의 비율의 차이가 나타났고요. 메디컬 파이낸셜 버든 같은 경우가 의료비 부담이 되겠는데, 의료비 부담이 있다와 없다 중에서 있다는 가구주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소득 수준과 의료비 부담의 교차표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낮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의료비 부담이 있다에서 없다로 갈 때 비율이 줄어드는데, 높은 걸 보시면은 의료비 부담이 있다에서 없다로 갈 때 늘어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달리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의료비 부담이 더 높은 비율로 관찰되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인 분석 결과인데요. 모델 1, 2, 3에 대한 다수준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인컴에서 지금 모델 1, 2, 3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높음에 비해서 중간이거나 낮음일 때 의료비 부담이 좀 더 높게 관찰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테스트를 보시면 전부 유의하지 않아서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모델 밸리데이션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RCC를 보시면 굉장히 낮죠. 전체 분산 중에 집단 수준의 분산이 모형 1에서 보시면 전체의 0.38%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낮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집단 수준의 분산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 내의 변이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비언스 값이 모형 1, 2, 3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봐서 모형 3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 및 추가 연구 사항입니다. 이건 연구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 중에는 결과와 달리 많이 변하는 사항들이 있겠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결과로는 가구주의 소득 수준에서 고소득층 대비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OCP가 전 모형에서 1.5 이상 큰 크기로 관찰이 되었고 1인 가구와 비 1인 가구의 차이를 기존에 보려고 했는데 이 차이는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아무래도 구분 기준에 따르면은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를 나눌 때 비1인 가구에 노년층이 가구주로 등록된 부부나 혹은 평균호 가정들이 포함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차이를 관찰하기에는 비1인 가구 내 집단 내 변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수준과 민간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여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 수준 0.0에서 유의한 변수로 관찰이 되었고요. 지역 수준의 경우에는 기타 시도에 포함되는 지역의 특성이 통일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서 밸런스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급 대상 가구 수 자체가 전체 3,152가구 중에서 9가구로 굉장히 낮은 수를 보여서 신뢰 구간이 넓게 관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소득 수준을 균등한 가구 소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가구 수의 소득이 거수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혼자 버는데도 2인 이상인 경우에 나눠가지고 굉장히 작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가구주의 소득이 과소평가가 되는데 개별로 집계되는 가구주의 근로소득이나 혹은 사업소득으로 현재의 소득 수준의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이 추가 연구 사항 1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성별에 따른 양상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수명인 남성이 79.4세고 여성이 85.4세로 6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또 노년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빈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많은 상황에서 성별에 관련된 차이도 좀 더 주 설명 변수로 고려를 해서 연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추가 연구 사항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단 내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다수준 분석을 채택하지 않고 세대 분석을 설명 변수로 채택을 해서 가구주의 소득 수준과의 교부작용을 확인하면서 로지스틱 크기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겠고요. 혹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위 척도인 중소 변수의 분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주었다와 약간 부담을 주었다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 항목 차이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로 분류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가지고 순위 척도로 구분해서 분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추가 연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일단 연구 배경 및 목적에 고령화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돌봄인과 없고 경제활동에 한계가 있는 독거노인을 취약하는 환경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살펴보자 했었고 연구 방법으로는 로지스틱 강수준 분석 모형을 선택해서 세 과목으로 나눠서 분석했고요. 결과적으로 1이라고 여부가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에 유리한 결과를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가구주의 소득 수준을 균등한 가구 소득으로 보는 한계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서 경향의 차이가 두드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야 하겠다는 한계점 그리고 조속 변수의 척도 사이의 순위를 고려해서 재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한계점들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조사할 때 사용할 거였고요. 질문은 다음 질문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본 의료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석준이라고 합니다. 발표 전에 그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 자료집과 앞에 슬라이드가 좀 상이한데 인정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건강의 사회 결정 요인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의료 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성별, 연령, 건강 수준 등 개인적 특성에 주목해서 의료 이용 형태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면 후기에는 사회 경제적, 환경적, 제도적 요인 등 다차원적 그리고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입각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간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의료 이용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소득이라는 단일 차원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국내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노동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단행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고용 안정성이 새로운 가치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21세기에 들어 ILO나 OECD 등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고용 안정에 대한 의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라는 노동의 결과물을 이라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고용 안정성이라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고용 안정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고용 상태의 총체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종사상 지위가 거론됩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의 질을 대변하는 개념으로서 종사상 지위를 활용하기로 하는데요. 유럽연합은 노동과 고용의 질에 대한 개념적 틀이라는 보고서에서 경력과 고용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으며 종사상 지위를 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종사상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는 지위 상태를 의미하는데 정규 상용 그리고 임시 이용,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등과 같이 분류되어 각 고용의 안정성 정도가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종사상 지위는 소득과 달리 계량 분석에 활용하기는 제한적이지만 특정 연구에서는 종사상 지위를 통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정의하고자 시도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하여 착안되었습니다. 의료 이용이 개인의 사회 경제적 노연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을 함께 고민한다면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고 그 한계점을 보완해서 본 연구에 보완했는데 그간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의료 이용을 설명하고자 시도가 없었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타난 연구들을 고찰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연구는 의료 이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의료 이용 횟수와 의료비 지출도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 상태를 대변하는 변수들, 이를테면 사대보험, 민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 그리고 의료보장을 대변하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민간보험 가입 여부를 본 연구의 통제 변수로 놓고 통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패널 분석에서 나타나는 오류이기도 한데 적절한 자료원과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못해서 분석상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패널 자료를 단계연도 자료처럼 풀링해서 회귀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종속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실시해서 분석상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최대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패널 조사의 형태를 활용해서 시간에 따른 정보 손실을 통제하였고 또한 의료 이용의 횟수의 경우 패널 의미형 회귀 분석 그리고 의료비 지출의 경우 패널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해서 종속 변수의 특성에 따른 분석 방법을 달리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료원과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료 패널 2013년, 2018년 2기 자료를 사용하였고 자료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 대비 없는 불균형 패널로 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퍼센트는 아래와 같고요.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은 최종 43,238건 그리고 개인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11,909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종사상 지위에는 정규직, 상용직, 임시직, 이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만을 추출하였고 의료보장 형태는 공무원, 교직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직장 지역 건강보험, 의료급여 1, 2점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의료이용, 소득 음수값을 벌칙 제거하였습니다. 연구 모형입니다. 본 연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의료이용 형태가 달라짐을 가정하여 가구원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변환한 것을 4분위 해서 각 그룹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변수는 크게 의료이용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알려져 있는 앤더슨 행동 모형의 기초에서 변수를 투입하였는데 선행 요인 그리고 가능 요인, 욕구 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요인별 변수 투입에 차이가 있지만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연구진 상의하에 분류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래 이용 횟수 그리고 외래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의료 패널의 가구 단위 소득을 개인 단위로 환산하는 걸 사용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따라서 가구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아래와 같은 상식에 의해 전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소득 분위를 몇 분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소득 분위를 홀수 산정 시 분위의 결과값을 평균 소득의 직감값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산식을 고려하여 소득 4분위로 구성하였습니다. 종속 변수인 의료 이용을 설명하고자 할 때 두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외래 이용을 볼 것인가, 입원 이용을 볼 것인가.
였는데 이번 이용의 경우 외래 의료 이용에 비해서 기회 비용이 높고 공급자의 특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외래 의료 이용의 경우 소비자 의료 형태의 반영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본 연구는 외래 의료 이용에 한정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이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고민인데요. 첫 번째로 양적 측면은 외래 방문 횟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의료기관 방문의 빈도가 이를 계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적 측면은 외래 의료비 지출로 질병 특성으로 인한 방문당 진료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도 응답자의 외래 의료 이용 횟수와 외래 의료비 지출 의료비를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단 외래 의료비의 경우 비정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로그 변환한 값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고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대상자 중에서 외래 의료비와 외래 방문 횟수와 영입값을 포함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통계이고 앞서 말씀드린 종속 변수 중에 외래 의료 비 영향 요인 분석은 소득 분위별 패널 성향 회귀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모형 적합도 판단을 위해서 하우스만 검증을 진행하였고 보존 효과 모형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외래 의료 비용 횟수 영향 요인 분석은 가상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패널 음향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주 연속형 변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박스플롯 형태로 나타냈는데요. 먼저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제 집단 간 분포의 차이로 인해서 평균값의 차이가 의료비 지출의 어떤 경향성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래 의료비용 횟수 그리고 의료비 지출 모두 종사장 지위별로 구분했을 때 정규 상용직에서 가장 낮은 지출 평균값을 보였고 소득 분위별로 의료 이용을 보았을 때는 1분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 지출과 의료 이용 횟수가 있었습니다. 기타 변수로는 종사상 지위별 소득으로 봤을 때 정규 상용직의 소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급가족 종사자의 소득이 제일 낮았는데 사실 무급가족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는 직군이지만 본 연구에서 가구 단위 소득을 개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잡힌 오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 한계점에 명심했고 소득 분위별 연령으로 보았을 때는 1분위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는 결과가 좀 많아서 주요 함의별로 결과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고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 결과 선행 요인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연령층에서 의료비 지출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득 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능 요인으로 투입한 변수입니다.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인데 전체 소득 1분위에서 고용 연속성이 낮은 임시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의 의료비 지출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분위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험 가입자에서 의료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욕구요인으로 투입한 만성질환 여부와 장애 여부입니다. 장애 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이용 횟수에 미치는 요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50대, 60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지출과 비슷한 양상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낮았으며 소득 1분위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의료비 지출과는 상반된 경향이었습니다. 다음은 고용 연속성이 낮은 임시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의 의료 이용 횟수가 낮게 나타났고 이는 의료비 지출과 동일한 양상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의료 이용 횟수가 전체 그리고 소득 3분위에서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횟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소득 그룹에서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의 의료 이용 횟수가 낮게 나타났고 이는 의료비 지출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수별로 이제 고찰 제가 생각한 고찰을 이제 정리해 보았는데 대부분 이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성별의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의료 이용 횟수가 높게 나타난 점은
여성의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주관적 불건강 수준 등을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대해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과 의료위험 횟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연령에 따라서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다만 소득을 통장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수준 같은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의료 이용이 감소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의 여부에 따라서 고비용 의료 서비스의 이용에 강한 요인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대상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고졸 이상 학력에서 과반 79.3%를 차지했는데, 이 점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배우자 유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득 계층에서 배우자 없으니 배우자 있음보다 의료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후 각 인구 사회학적 특성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확보와 이에 기반한 연구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 요인입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변수는 사실 이 종사상 지위입니다. 정규 상용직에 비해서 임시이용직 그리고 자영업자의 의료 이용 횟수와 의료비 지출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안에서도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의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근로형태가 불안한 집단의 경우 이제 프리젠티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즉 이제 아파도 출근하는 현상인데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동자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공적 재원을 사용하는 유급병가제도가 없는 OECD 4개 회원국이 바로 이제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인데, 이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세 나라는 최소 수준의 무급병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상용직에 비해서 기업 복지 혜택이 불확실한 자영업자, 그리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 근로자, 그리고 임시 이용 근로자의 경우 정규 상용직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비 지출과 관련된 보장성 확대 정책 시 소득뿐 아니라 근로 연속성, 그리고 고용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현재 1차년도로 시행 중인 한국형 상병주당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에서도 대상자 적용 시 이러한 개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과 고용 산재보험 가입입니다. 먼저 지역 가입자의 의료 이용 횟수가 직장 가입자에 비해 낮았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외래 이용 비율이 지역 가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변동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비정규직 대부분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정규 상용직 그리고 직장 가입의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소득 분위별로 분석 시 상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소득을 통제한 후에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따라서 외래 이용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나 부담 능력에 맞추어 부과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 특성상 소득이나 종사상 지위 변수의 특성을 일부 내포하기 때문에 소득 분위별로 분석 시 가입 자격 부분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최저소득층, 그리고 산재보험의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소득 직군의 경우 비정규 근로자가 속할 가능성이 높고, 사대보험이 보장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근로의 형태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형화된 근로 형태의 종사자는 업무의 유동성이 자유롭지 못하여 의료 이용에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소득 발생 시 대부분의 근로자가 현행법상 4대 보험 강제 가입 대상자이며, 이는 소득 상실 효과의 능력을 야기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 기회가 적어질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시 지급관 형평성뿐만 아니라 소득관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고용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 대상 확대 시 소득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민간보험 가입력입니다. 공적 보장제도에 비해서 의료비 지출과 의료 횟수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가입자에 비해서 가입자에서 높은 의료비 지출과 의료 횟수가 확인되었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가입자의 높은 의료 이용 유인이 나타났습니다. 공적 의료보장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의료 소비 증가를 유발하고 지불 능력에 따른 의료비용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적 의료보장제도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성 확대와 접근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고, 민간 의료보험의 의존성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의료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 소득계층별 의료 이용 행태에 있어 실손형 의료보험과 공적보험을 연계한 개선 방안 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층에서 의료 이용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고,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의 평균 만성질환 개수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만성질환은 여타 저급성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질환의 치명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것처럼,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성질환 사업의 대상을 소득계층과 고용안정성이 불확실한 계층을 중심으로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연구에 수많은 해결점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의 발표를 맡은 독일 막스 플랑크 인구학연구소의 장수연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 제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 있을 때 도희만 교수님과 손성현 박사님과 함께 진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네, 우선 연구의 배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 통계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의 24%, 상급 종합병원의 31%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지방 거주자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이동 취약 계층들은 의료 접근성에서 제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 이동의 장애가 의료 접근성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충족 의료 수요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에 따르면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의 20.9%가 교통수단을 이용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층의 35% 이상이 교통수단을 부재로 의료 수요의 미충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에 따르는 경제적인 질병 부담을 측정할 때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직접 의료비와 직접 비의료비가 있는데요. 직접 의료비는 말 그대로 어떤 질환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직접적인 비용들, 급여 의료비와 비급여 의료비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에는 진료비, 입원 진료비와 외래 진료비, 약제비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다르게 직접적으로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경제적 질병 부담을 계산을 할 때 포함이 되는 직접 비의료비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교통비와 간병비가 있는데요. 교통비에는 외래 방문 일수, 평균 왕복 교통비를 곱해서 산출이 되고요. 간병비는 입원 일수, 간병인 이용률, 일평균 간병비와 같은 항목을 고려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그 의료 이용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할 날에 일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가 경희대학교 연구실에 있으면서 질병 부담을 계산을 할 때 교통비 항목에 집중을 해서 질환들의 경제적 질병 부담에 있어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할 때 이제 이 교통비가 왜 차이가 나게 되는지에 집중을 해보고자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의료 패널의 조사 자료를 이용을 해서 2016년에 국내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 이용의 양상과 비용을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2016년에 시행된 의료패널 조사의 11차 조사 참여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패널 연구이지만 1개년도를 선정을 해서 했는데요. 내년 경제적 질병 부담을 계산을 할 때 교통비 항목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그 교통비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질환들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는가 등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1개년도를 선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또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굉장히 누락된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고, 총 연구 대상자는 14,845명입니다. 이 중에서 외래 이용자가 14,787명이었고 입원 이용자가 2,148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비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교통수단 사용에 지출이 되었던 완공 비용을 교통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외래 및 입원을 위해서 지출된 평균 교통비와 총 교통비를 계산을 하였고요. 다음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산출을 하였는데, 우선 의료 서비스 유형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각각 산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수단의 유형에 따라서 자차와 택시, 대중교통, 기차나 비행기, 도보 혹은 자전거, 구급차, 응급실 내원, 기타의 항목으로 나눠서 각 유형별로 얼마만큼의 교통비가 들었는지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료 서비스의 이용의 원인이 된 그런 질병 및 향해 그룹에 질병군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라서 총 238개의 질병군을 정리를 하였고요. 각각의 질환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교통비가 들어가는지를 계산을 해서 어떤 질환이나 혹은 상위 질환군에서 더 많은 교통비가 들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한 후에 다른 연도에 수행된 연구와 비교의 편리성을 위해서 구매력 기준 달러로 펼쳐놔서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의 결과가 포함이 되었지만 그 후속 연구들에서 다른 연도의 단위로 표현이 될 경우에도 비교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함된 인구 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입니다. 중요하게는 성별, 나이, 의료 보장 형태, 가구 소득 수준, 장애 등급, 거주 지역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거주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인 서울, 수도를 제외한 도시, 그러니까 광역시와 세종시를 포함하는 도시 지방들과 기타 지방으로 나누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2016년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평균 교통비는 입원 환자는 1인당 연간 43.7달러, 외래 환자는 1인당 연간 41.43달러를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는 방문당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는 입원의 경우에는 방문 1회당 27.67달러, 외래의 경우에는 방문 1회당 2.02달러가 들었는데요. 1인당 평균 교통비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방문당 교통비는 어느 정도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우선은 한번 입원을 할 때 한 번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서도 교통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입원의 경우에는 중증도가 더 큰 질환의 경우에 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큰 병원을 찾아서 더 먼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입원과 외래 각각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을 하는지를 점유율을 확인을 했는데요.
A에서 보이시는 이번 서비스 이용 같은 경우에는 자차가 5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응급실 이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외래의 경우에는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차와 대중교통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를 보아서 이제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외래의 경우에 방문당 평균 비용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 질환별로 교통비 부담 순위를 보면 우선 대분류에 따른 부담 순위의 경우에 암이 가장 교통비가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은 방문당 9.73달러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세포질환의 손볼류에 따라서 부담 순위를 확인을 하면 여기에 방광암이 숫자가 잘렸는데 22.98달러로 가장 높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두 번째 순위에도 간암으로 암의 한 종류이고, 그 다음에는 대퇴부 굴절이 이어지고 있어서 수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비가 더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교통비를 지출을 할 때 이러한 교통비 부담이 더 커지도록 하는 요인들 혹은 더 작아지도록 하는 그런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서비스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비해서 직장가입자가 7.67달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9.27달러를 평균적으로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거주자에 비해서 광역시 거주자가 아무래도 더 큰 병원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4.86달러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 거주자는 이보다도 더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9.41달러의 교통비를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래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이 있었고요.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교통비를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더 어린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그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많은 교통비를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의료보장 수급권자에 비해서 더 많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었고요. 소득분위에 따라서는 소득분위가 그 저소득 계층에 비해서 4분위 이상 계층에서 더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에 따라서는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많은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거주 지방에 따라서도 광역시 거주자와 기타 지방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에 비해서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까지의 항목들은 방문당 연간 교통비, 평균 교통비의 영향 요인들이었고요. 1인당 연간 교통비 부담의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방문당 교통비 부담의 영향 요인들과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장애인과 거주 지방에 따른 차이가 여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비스 이용에서는 중증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44.7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었고, 기타 지방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에 비해서 20.40달러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래 서비스에 있어서는 경증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14.28달러, 중증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23.73달러를 평균적으로 1인당 더 지불하고 있었고요. 거주 지방에 따라서는 광역시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에 비해서 14.35달러, 기타 지방 거주자가 서울 거주자에 비해서 28.66달러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차이 및 결론입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교통비 지출은 입원에 대해서 43.70달러, 외래 이용에 대해서 41.43달러로 나타났었는데요. 이게 방문상 지출은 입원 이용이 27.67달러고, 외래 이용이 방문상 평균 2.09달러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입원 이용에 따른 비용이 외래 이용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희가 질환별로 분석을 한 것과 교통수단별로 분석을 한 것 등을 통해서 볼 때 암 등의 중증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 입원을 요구하는 중증도가 높은 질환들에 대해서 상급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의 부담은 지방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멀리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저소득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교통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통비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별 맞춤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의 이진영 교수님, 경제학, 성균관대 경제학과 계시고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가 이제 보건경제학, 보건정보학, 세큐리티 브리치,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전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해 주실 권영진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님이십니다. 전북의대를 나오셨고 연세대학의 법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경력이 좀 화려하시네요. 서울시립 북부병원 정도 하시고 국립의료원 교육조정실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단장을 하셨습니다. 그럼 두 분께 세 분 발제자의 토론을 좀 부탁드리고요. 토론, 이제, 코멘트는 한 10에서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있으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의 이진우입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항상 의료 패널 학술대회를 이제 고산해서 해주셔서 좋은 발표를 학생들이 할 수 있고, 또 코멘트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는 학생의 이제 세대 구성이 가구주의 소득 기준에 따른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한 분석이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그걸 다 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본인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왜 패널을 사용하지 않았냐고요. 이게 크로스섹셔널을 사용한 것 같아요. 1년짜리.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의료 패널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째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문석준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패널 자료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구주의 소득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소득원이 하나하나 두 개가 더 있을 경우에 왜 그것도 당연히 의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 안 했는지에 대한 이제 두 번째 궁금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알겠지만, 이 ICC,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 정도에 보면은, 이제 ICC, 그 다음에 라이트푸드 레이시오 테스트 해가지고, 가구의 변화,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은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사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했고, 그리고 이제 한계점으로 이건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아마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ICC가 낮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냥 로지스틱 모델을, 단순한 로지스틱 모델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크로스섹셔널이기 때문에 이런데,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레벨 3로 갈 거예요. 그쵸? 가구 있고, 그 다음에 인원 있고, 그 밑에 이제 10년 치면은 10년에 대한 이제 코릴레이션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도 좀 잘 통제를 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디펜던트 베러블이 5점 척도로 돼 있죠. 1.5점까지. 근데 이제 단순히 로지스틱으로 했는데, 그 로지스틱 구성 말고 이제 오더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1부터 5까지, 그래서 5로 갈수록 높을 경우에 그 랭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써서도 한번 분석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분석. 네, 죄송한데요. 이게 세 분 토론하고 또 세 분 토론하는 건 좀 헷갈리니까 두 토의자께서 이제 발표자 1번에 대해서 퀘스천 하시고 1번 연자가 얘기하시면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방법론을 잘 하는 사람 아니고 하기가 곱하기고 취약계층 환자 보는 사람이라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세 분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이용, 특히 의료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어디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일까? 이런 관점에서 열심히들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첫 번째 연구는 이제 빈곤한 노년층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빈곤한 노년층 중에 1인 가구와 아닌 가구 이렇게 나누고, 그 빈곤하다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소득을 가져왔고, 소득은 이제 1인 가구 소득으로 가져오면서 그거를 균등화 가구 소득 이제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좀 부탁드려보고 싶은 거는 일단 65세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조금 나이를 70세, 75세로 이렇게 바꿔보시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대로 나올 수 있는데, 이 결론에 가서 그 1인 가구와 비 1인 가구 사이의 차이는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마치 65세 이상 노인들에서 소득에 대비해가지고 1인 가구와 아닌 가구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지금 전제로 한 고령 세대라는 거에 65세 기준이 가장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또는 이제 여러 가구 세대더라도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전제로 하는 어떤 전제와 65세 기준이 좀 안 맞을 수 있겠다니, 이거는 한번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은 본인도 이제 다 해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다 알고 계셔서 더 말씀드릴 필요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역 수준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 지역 수준과 민간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여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유의 수준이 있는 걸로 관찰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약간 보니까 이제 지역 수준과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도 그 밑에 코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왜 민간보험 문제는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의견을 더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들은 본인이 많은 고민을 해서 사실 이런저런 이 고민과 추가 분석들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네, 저도 간단한 궁금점 몇 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비1인 가구보다 극심한 양상을 보일 주제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이 이게 지금 종속변수를 설명한 독립변수에 재난적 의료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종속변수하고 직접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 모형을 넣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연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도 여유 있는 1인 가구가 있고 여유 없는 1인 가구인데 아마 여유 없는 1인 가구에 어떤 문제점을 파헤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분류해서 서브 그룹핑하면 좀 멋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토론 이 질의 받으시고 한 2, 3분 잠깐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선 질문 정말 많이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학위 논문으로 하거나 하는 주제는 아니고 실제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랑도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수업 중에 소논문 주제를 채택하면서 흥미로운 주제로 선택을 하게 돼서 하게 된 논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발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와 실제 연구 시기 사이에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추가 연구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순위유기 분석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또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주제가 제가 다수준 분석을 제목부터 해놔가지고 이 결과로 발표하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패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2.0 패널 자료를 사용해 보겠다는 게 이 연구의 최초 목적이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패널 조사를 할 만한 주제를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좀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예 주제를 변경하게 되면서 크로스섹셔널로 하게 됐고, 그리고 리버스 커널리티를 없애려고 X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 자료를 썼고 Y 같은 경우는 이후에 조사된 자료를 써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구주 소득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맨 처음에는 아예 가구주 소득만 생각을 하고 싶어서 1인 균등한 가구 소득을 생각을 안 하고, 그 패널 자료 내에 있는 개인 소득을 측정하는 변수들이 몇 개 있어요. 근로소득이랑 뭐 사업소득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로 생각을 하다가 그 가구 주만을 본 이유는 1인 가구와 비일인 가구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고 싶어서 그랬고, 그리고 소득 수준을 그렇게 두 가지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중간에 균등한 가구 소득으로 소득 수준 변수를 변경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2인 이상 가구에서 이런 측정을 할 때 가구 주의 소득 수준에 다른 가구원들의 소득이 포함이 되면서 아무래도 과소 추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한계는 이미 제가 한계로 제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의 주신 65세 이상을 70세에서 75세로 변경했을 때의 차이를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 저도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적 의료비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사항도 고려해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자에 대해서 토론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두 번째 제자는 그 고사연의 문석준 연구원님. 그래서 소득 분위별 고용 안정성이 의료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종사상 지위가 어떻게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소득이라든지 뭐 교육 뭐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새로 약간 좀 다른 시대를 갖고 오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놀라지만 그 고사연의 이 PPT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서 발표를 많이 하지만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굉장히 퀄리티는 좋은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사상 지위가 의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이 계속 붙으면서 이제 이게 포커스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8페이지에 보면은 그 대상자 중 외래 의료비와 외래 방문 횟수가 영인값을 포함하여 선수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그 의료 데이터를 보면은 영인값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한 70-80%는 0이고 이용을 안 하고 나머지 한 20-30% 분들이 전체 의료 이용량은 이제 늘리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왜 0을 포함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의료비나 외래 방문 횟수 같은 경우는 스튜어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로고를 취하죠. 로고를 취하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 데이터가 아니라 한 20-30%만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0을 넣은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언더 에스티메이트 될 확률이 아니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레코멘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0인 경우에는 그냥 1로 대체를 하거나 또는 투파트 모델을 써가지고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0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결과가 바이어스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패널 분석에서 픽스드 이펙트를 썼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의료비 영향 요인 같은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여성이 빠졌어요. 당연히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빠졌겠죠. 그렇죠? 근데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여성이 에스티메이트 돼요. 이게 고정 효과를 썼으면서도 어떻게 여성이 에스티메이트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여성을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싶다면 랜덤 이펙트나 MLE로 가는 게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정 효과를 썼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해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분위별로 해가지고 효과를 좀 다르게 보고자 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샘플 사이즈가 사실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3만 개에서 각자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작아지니까 차라리 전체 모델에다가 그 덤비 베리어블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 샘플에다가 한 5개 매트릭스 5x5x5 매트릭스 정도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좀 더 시그니피컨트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연구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의 접근하고는 좀 다르게 고용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직업적 차이와 우리가 사실 직업 차이는 많이 봤잖아요. 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업에 따른 차이는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 직업의 차이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고용 안정성이라는 거가 약간 섞여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을 얘기할 거면 사실 그 비정규직하고 정규직만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그 직업에 따른 분석하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소득하고도 비슷해지고 이런 그 지점에서 약간 포인트가 좀 이렇게 원래하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뒤에 분석해 보면 종사상 지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따라붙어 있어서 하나하나를 따로 쓰셔도 논문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여러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여성이 의료이용 횟수가 많나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양과 질에 있어서 질을 재정으로 총량으로 놓고 본다면 의료비로 놓고 본다면 N수에 따라가잖아요. 의료인이 많아지면은 재정 지출 당연히 많아지게 돼 있어요. 특히 이거를 입원을 빼고 외래로만 갖고 하면 그 양상 훨씬 더 커질 건데 과연 이거를 양질이라고 말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본인 부담이라는 게 픽스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 이용과 재정 지출 총량이 굳이 큰 차이가 그렇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들어서 그 부분을 나는 양과 질을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여성이 의료 이용이 더 많다는 거는 여성이 노인 인구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면은 병원을 이용하는 수가 당연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정되지 않고 자꾸 여성들이 많이 이용한다 아니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조금은 좀 더 고려돼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학력자들의 의료비 지출을 열심히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실손보험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이제 헬스 리터러시랑 연결해서 훨씬 더 정보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 의심도 많고 그것 때문에 병원을 더 자주 간다가 더 좋은 해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프리젠티즘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프리젠티즘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접근성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많이 취약계층 주변에 둔다고 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서비스를 고려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적이고 저는 지금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의 허용 논의에 있어서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신체적 접근성과 또 다른 지역적 접근성, 거리에 의한 접근성을 대상자로 논의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접근성에 대한 거를 그 대상자로 논의하지 않고 있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공급 체계를 고민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선생님 오늘 연구하신 결과물들이 어떤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고 프리젠티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 대안으로 제시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고려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사실 이제 건강보험 자격 문제에서 지역갈등 의료용 수가 낮다 이건 사실 그 지역을 고려해보면 지역가입자들이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수가 적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뒤에 또 본인이 써놓으신 연구의 한계에 8개나 있는데 이 연구의 한계에 다 써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구의 한계가 너무 많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좁혀서 좀 깊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분 말씀 한번 그리고 코멘트로 받아들이실 건 굳이 얘기 안 하시면 이제 진행상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진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영인값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 설계하면서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의료 이용 횟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가상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제 영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투파트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셨던 것이 이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데 성별 코에피션트 값이 추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상 제가 사용했던 통계 프로그램의 어떤 오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타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이제 해당 명령어를 개발한 개발진들에게 이제 의미한 분석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계 개수가 추정이 되었는데 이제 답변이 오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제로 코에피션트 값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선별 함수를 그래도 그냥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개발자 측에서도 다른 추정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줬었고 또 성별 변수가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싶어 하는 변수이기보다는
사실상의 통제 변수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선 결과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 연구가 이제 종사상 직이라고 하는 고용 안정성에 포커싱이 되어야 하지만 좀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의 본질이 좀 흐려지는 측면을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서는 정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연구의 제목도 소속 분위별로 소속 분위별에 따른 고용 안정성이라고 이제 제가 명시를 하는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직업적 차이와 고용 안정성이 이제 사실상 좀 손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연구의 한계점에 이제 명시하는 바 있고,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의료 이용 횟수, 그리고 실손보험,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의료 이용에 대한 어떤 지역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결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연구 정시현 교수님의 교통비 지출에 관한 연구.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연구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 매번 고민만 하다가 이 데이터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해보지 못했던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도 연구를 하는구나라고 제가 새롭게 느꼈었고, 근데 이제 항상 교통비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거리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보니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보정이 안 됐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원과 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에서 아마 서울 쪽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KTX랑 택시 다 따로 이제 분리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비, 교통비 자체가 지방에서 오시는 분이 크게 잡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리를 보정을 아마 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보면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22.32달러 정도 높다 해서 다 이제 레퍼런스에서 이제 얼마만큼 높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그냥 기술 통계이지, 그러니까 의료수급자가 얼마,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얼마에 대한 값인지, 아니면 회계 분석을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놓고 해가지고 다른 모든 값이 고정이 된 값으로서 22.32달러가 나온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 보면은 회계 분석을 하고 나서 프리딕션을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연구 결과에 있는 대분류에 따른 부담 순위나 소분류에 따른 부담 순위는 연간 총 교통비죠? 이 지금 대분류에 따른, 그러니까 연간이죠, 연간. 네. 이 거리 말씀을 해주셔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일단 갖고, 또 하나는 이 질환의 특성이 있잖아요. 질환의 특성. 특히 질환의 특성에서 입원이 수술을 포함하게 되는 질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이제 횟수가 많아지는데 그게 다 외래로 잡힐 것이고,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요즘 다 이제 외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외래로 잡힐 것 같고, 근데 또 암 환자들이 하루만 입원하고 또 퇴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다 어떤 거는 외래로 잡히고 어떤 건 입원으로 잡힐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질환별 의료이용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질환별로 교통비라는 게 질환의 특성에 따라서 병원에 얼마나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서 나중에 고참이 결론해보면 암 등의 중증도가 높은 질환에 대해서 상급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는 좀 지금 앞에서 했던 이 연구하고
제 결론에 비약이 너무 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이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거에 대한 조사는 사실 없거든요. 지금 종별조사나 의료기관의 종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는데 이런 이제 과정에서 마지막에 좀 이제 아마 그 본인이 의료인이다 보니까 이런 그 양상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이게 이상한 문제가 아닌 게 그 병원은 일단 입원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입원실이 있는 데로 가야 되니까 동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외래는 클리닉이니까 걸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여서 당연히 입원과 외래는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걸 지역별로 쪼개서 좀 분석을 해봤다든가 그래서 지금 수도권과 지방외로 나눠보신 것 같아요. 수도권과 지방외로 나눠봤는데 수도권과 지방외로 갔을 때에 외래 서비스를 이용한 교통비 부담의 영향 요인은 지방 거주자가 조금 높고 그리고 그 1인당 연간 교통비 부담 요인은 지방 거주자가 많이 높고 이제 이런 차이를 되게 이제 크게 방문당 비용하고 연간 비용으로 나눠보면 이제 이런 차이를 보면 사실은 이거는 많이 간 거잖아요. 방문당 비용 차이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근데 연간 교통비 부담의 영향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는 사실 N수가 큰 거지 지역을 이동했다고 거기까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해석이 좀 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문당 교통비가 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멀리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노인,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제 이게 크다는 거는 사실 이런 분들이 방문 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교통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교통 취약계층이 어떤 개념으로 지금 여기다가 교통 취약계층이라는 결론을 이제 쓰게 되는 건지는 약간 본인이 아마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는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두 분 모두 언급을 해주셨던 거리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자면 그 거리가 중요한데 그 의료 패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상에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느 지역 출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지, 그래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에 관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관해서 이동한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방문당의 평균으로 잡는 한편으로는 거주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거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 거주 지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그 분석 방법에 관해서는 그 회귀 분석을 이용을 했고요. 그 언급된 변수들을 포함을 해서 회귀 분석을 했고, 그래서 교통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했었던 것인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제 교통비가 그 특징상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입원 환자들의 경우에 수술을 포함을 하게 된다던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먼 거리를 오게 되는 그런 더 상급 병원을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입원과 외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을 할 때 이게 단순히 입원을 그러니까 외래 이용이 더 잦아서 그 비용이 방문당 비용은 적지만 총 평균 비용의 경우에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질환의 종류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질환별 분류에 따라서 확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교통 취약계층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저희가 교통 취약계층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은 지방에 거주해서 실제로 더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하고 더 큰 비용이 들게 되는 사람들과 또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동에 더 큰 제약이 들기 때문에 도보로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만약에 이제 자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택시를 타야 한다거나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동을 할 때 교통의 취약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취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계층이다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동권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동권 문제. 근데 특히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은 이동권이 상당히 보장돼 있어요. 장애인 택시도 있고. 근데 이용률의 문제랑 이게 좀 다른데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게 교통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되면 그게 사실은 이제 이동권 문제하고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게 되고 그 이동권이라는 기본권을 기본권이 제한받는 대상으로서의 이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용어를 사용하실 때 어떤 계층 그러니까 교통 취약계층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질병에 의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장거리 이동을 하는 거에 불가피성이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념적으로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사용하셔서 생각하셔서 용어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제 2분 남아가지고 저도 질문하고 많지만 플로우로 한 2분 정도만 질문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진행자분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어디 계신지 누구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질의 부탁드릴게요. 안내만 했어야 돼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디 계신지. 네,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대 대학원생입니다. 교통수단 유형을 나눠주셨는데, 그 유형에서 응급실 내원이 그 교통수단 유형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구급차랑 응급실 내원의 이 두 유형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응급실로 내원을 하더라도 당일 다 입원 처리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 입원으로 지금 카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당일 진료를 보더라도 그 당일날 퇴원한 환자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원 일수라든지 어떤 외래와 입원의 기준을 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를 했던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우선은 데이터상에서 응급실 내원이 따로 잡혀 있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 그게 이제 그게 입원 내에서 이제 입원 환자로 분류가 되더라도 같이 계산이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항목이 있었던 것이고요. 앰뷸런스 이용과 그 외에 앰뷸런스를 제외한 기타 방법을 통한 응급실 내원이 다르게 코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본 것인데 선행 연구에서도 그렇게 이제 앰뷸런스의 커버와 본인이 이제 자차나 도보를 이용해서 그 내원을 하는 경우가 다르고,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어떤 교통수단을 써서 응급실에 내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항목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분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방문 횟수 자체가 그 어떤 질환 때문에 방문을 한 환자의 수가 되게 적거나 아니면은 입원을 했는데 당일 퇴원을 하는 응급실 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샘플이 모든 그걸 대표를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좀 결과가 오염이 될 수가 있다. 응급실 내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장기 입원으로, 그러니까 1일 이상의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박수가 없으면 제외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혹시 꼭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시면 이제 클로징 하도록 하고요. 클로징 전에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 세션이 끝나고 혹시 돌아가시는 분들께서는 설문지와 명찰을 등록 데스크에 반납하시고 그 다음에 기념품을 받아가라고 그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1-2 세션 의료용, 의료비 부담에 새 발제자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좋은 토론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참여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